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이제 중요한 거 뭐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키르요프 법칙이라는 거였어요. 자, 키르요프 법칙이라는 것이 회로를 해석하는 어떤 약속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약속과 정의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죠. 자, 우리가 이제 회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제 몇 가지 방법들이, 기본적으로 쓰이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가 지금 이제 키르요프 커런트 법칙이 있었고, 키르요프 볼테이지 법칙이 있었어요. 오늘 이제 이것만큼 많이 쓰이는 오메 법칙에 대해서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직병렬 뭐 저항을 다루는 방법까지 하면은 아마 오늘 수업을 마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일단 지금 키르요프 커런트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자, 전류를 구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때 일단 키르요프 커런트 법칙이 혹시 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했으면 좋겠어요. 자, 회로를 해석하는 게 이번 학기에 해야 될 일이에요. 회로를 해석할 때 주어진 회로가 있으면 일단 무턱대고 푸는 게 아니라 그 회로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커런트를 구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면, 그러니까 전류를 구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면 일단 KCL이 먼저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 더 생각났으면 좋겠는 거는 이제 4장에서 배울 내용인데, 자, 메쉬 어널리시스라는 게 생각이 나면 좋겠어요. 자, 전류를 구할 때는 크게 이제 일단 두 개예요. 물론 이 두 개로 안 풀린 경우도 있겠죠. 안 풀리는 경우도 있겠는데 대부분의 경우 풀릴 거예요. 그래서 키르요프 커런트 법칙 그리고 메쉬 어널리시스. 자, 그리고 지금 이거는 전압을 구하라는 거죠. 전압을 구할 때는 자, 당연히 키르요프 볼테이지 법칙이 생각이 나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노드 해석법이 생각이 났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메쉬란 게 있고 노드란 게 있었는데, 메쉬라고 나올 때는 보통 메쉬 커런트를 구하는 문제가 나오고, 노드 부분이 나올 때는 노드 전압을 구하는 문제가 일반적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 그 두 개가 생각났으면 좋겠고, 자, 저항과 전류와 전압 간의 어떤 관계를 구해야 된다. 그때는 이제 우리가 지금 바로 다음에 다룰 오메 법칙이 생각나면 좋겠죠. 자,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 복습의 의미로서 같이 한번 이거를 뭐 풀어봅시다. 지난 시간에도 풀었던 문제예요. 근데 이제 복습의 의미로, 자, 키르요프 커런트 법칙은 이제 우리가 뭐 표현만 달리해서 총 3개의 표현이 있었죠. 근데 어쨌든 다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자, 어떤 게 있었냐면 들어오는 전류의 합은 0이다로 풀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 어떤 노드로부터 나가는 전류의 합은 0이다로 풀 수도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들어오는 전류의 합과 나가는 전류의 합이 같다로 풀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 지금 이제 구해야 되는 게 이거죠. 지금 여기는 이 i를 구해야 되는 건데, 이 전류는 지금 들어가는 방향으로 되어 있네요. 자, 세 번째 얘기했었던 들어오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의 합이 같다로 놓고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들어오는지 나가는지를 파악해야 되죠. 자, 5A는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i가 들어가고 있네요. 그러면 5 더하기 i가 일단 들어가는 전류의 합. 자, 나오는 전류의 합은 여기 2A 있고 마이너스 4A 있네요. 자, 이거가 2 더하기 마이너스 3으로 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넘기면 i는 얼마야?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들어가는 방향으로 6A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나가는 방향으로 6A가 플러스 9로 바꾸게 되면 나타나는 상황이고, 자, 그럼 여기를 볼게요. 자, 키르요프 볼테이지 법칙을 이용해서 여기서 지금 요 어떤 소자의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을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 전압을 구할 때 하나 신경 써야 될 것이 수동부호 규칙이라는 것이었어요. 생각이 났으면 좋겠어요. 자, 수동부호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의 화살표의 방향이 이 단자의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을 우리가 정의를 했을 때 그 전압의 플러스 단자 쪽으로 들어가면 수동부호 규칙을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 소자를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압 강화를 뜻해요. 수동보호 규정을 만족하는 경우가. 근데 수동보호 규정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는 이 화살표가 마이너스 단자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수동보호 규정을 만족하지 않는 거고요. 자, 수동보호 규정을 만족하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는 뭐 전압원이나 전류원 같이 에너지를 공급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 2명이 게시판에다가 질문을 올려줬잖아요. 그 질문을 참고해서 수동보호 규정과 관련된 거를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자, 지금 자, KVL을 우리가 쓰기 위해서는 처음에 뭘 해야 되느냐? 전류의 방향을 설정해야 돼요. 그래야 전압 강하인지 전압 상승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자, 전류의 방향은 그냥 임의로 설정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자, 이와 같이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걸 그냥 좋아해요. 아무 이유 없어요. 자, 그러면 자, 시계 방향을 돌렸을 때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이 지금 이 단자는 플러스 단자로 들어가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수동부 규칙을 만족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고 자, 얘만 수동부 규정에 위배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 KVL이라는 것이 표현이 세 개가 있었죠. 이것도 역시나 전압 상승의 합은 0이다. 전압 강화의 합은 0이다. 혹은 전압 상승과 전압 강화의 합은 같다로 놓고 풀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세 번째로 놓고 풀게요. 전압 상승과 전압 강화의 합은 같다로 놓고 풀게 되면 자, 일단 여기 V라고 하는 것이 전압 상승이 아니라 전압 강화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내려오니까 그럼 전압 강화 하나가 있고 V 그리고 자, 요 10V도 전압 강화예요. 수동부 규정을 만족하기 때문에 전압 강화에 해당되는 거고 이게 10V. 그리고 지금 여기도 수동부 규정을 만족하기 때문에 전압 강화죠. 그래서 여기도 2. 그리고 전압 상승이 있어요. 이게 등호의 반대쪽에 있어야겠죠. 전압 상승과 전압 강화의 합은 같다는 거니까 이게 15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 V에 해당되는 게 3V가 되면 되겠네요.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에 대한 복습이었고 이제 새로운 걸로 넘어가려고 해요. 자, 질문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때그때 물어보고 혹시나 지나갔더라도 수업 마지막 부분에 질문을 또 물어보잖아요. 그때 꼭 질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실시간 수업의 장점은 바로바로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10분 활용하도록 합시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오늘 해야 될 부분. 자, 오메 법칙이에요. 정말 많이 쓰여요. 키르프 법칙만큼 오메 법칙은 항상 많이 쓰여요. 자, 오메 법칙은 일단 뭐 저항 소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저항이라는 것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저항의 역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컨덕턴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저항을 우리가 보통 여기 있는 것처럼 R로서 표현하고 자, 컨덕턴스 G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했었고 그거는 R분의 1로서 정의이 된다라는 거를 얘기했었죠. 자, 저항이라고 하는 것, 이 R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컨덕턴스 G라고 하는 거는 전류의 흐름이 얼마나 좋은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전류와 전압과 저항 간의 세계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 있는데 그거를 오메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항 회로에서 자, 전압, 전류 사이의 관계식을 나타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회로를 놓고 이제 해석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전압과 전류가 주어졌는데 뭐 저항을 모른다든지 아니면 저항과 그 저항의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이 주어졌는데 전류를 구해야 된다든지 그럴 때는 오메 법칙이 생각나면 되겠죠. 자, 그래서 V는 IR이라고 하는 게 일단 기본식인데 이거를 이렇게 표현만 다르게 해서 세 가지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I는 R분의 V, 뭐 R은 I분의 V, 그다음에 V는 IR, 뭐 세 개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뭐 간단하게 예제를 하나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지금 이제 회로 해석책 예제 2.4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냥 단순한 뭐 곱셈 나눗셈 문제예요. 자, 문제를 지금 파악해 볼게요. 지금 뭐 위에 그려져 있는 것과 같은 이런 회로가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자, 구하라고 하는 게 전류를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전류를 구하라고 되어 있고 그 전류를 구하는 데 있어서 주어진 조건이 저항이 일단 3옴이래요. 자, 그리고 지금 저항이 1kΩ인 경우도 있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조건을 줬어요. 저항이 3옴인 경우도 있고 저항이 1kΩ인 경우도 있고 이 두 가지 각각에 대해서 자, 전류를 구하는데 주어진 전압이 6V예요. 그러면 전류를 구해야 되니까 I는 R분의 V라고 하는 공식을 이용하면 되겠네요. 뭐 R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바뀌는 값이라서 조금 이따 쓰기로 하고 전압은 6V, 그렇죠? 그리고 저항이 3옴인 경우는 이게 2A에 해당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2A가 됩니다. 자, 두 번째 경우 1kΩ인 경우는 자,
지난 시간에 단위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1kg인 경우는 1000옴이에요. 그렇죠? 1kg옴 같은 경우는 1000옴에 해당돼요. 자, 그러면 여기 식에서 R 대신에 1000이 들어가면 되죠. 1000분의 6V가 되고 이게 자,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에 해당되는 건데 자, 이거를 우리가 밀리 단위로 쓸 수 있죠. 6 그래서 밀리 암페어 혹은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암페어로 쓸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답이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가끔 너무 쉽게 생각해서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오메 법칙을 써야 된다는 걸. 일단 회로 문제를 딱 보고 나면 키르프 법칙, 오메 법칙은 쓸 수 있는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는 게 중요해요.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제 수동부 규정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동부 규정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 앞에서 봤을 때는 이제 수동부 규정을 만족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V1이라고 하는 것이 뭐 R 곱하기 I로 쓸 수 있었는데 자, 지금 여기 화살표의 방향이 이 방향인데 여기 마이너스 놓여 있어요. 그러면 전압 상승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 경우에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R 곱하기 I인 건 동일해요. 근데 부호에 마이너스를 넣어줘야 되는 것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알겠죠? 자, 수동부 규정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그냥 V는 IR로 써주면 돼요. 근데 수동부 규정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 절대값은 동일한데 그 앞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가 나중에 이제 KVL을 쓸 때 유용하게 쓰이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고요. 자, 컨덕턴스라는 거 뭐 예전에 한번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전류를 전도할 수 있는 능력. 자, 얼마나 잘 통하는지를 나타내는 계수를 얘기해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인스타니어스 파워, 그러니까 순시 전력이라는 거예요. 평균 전력이 아니라 순시 전력. 어떤 특정한 시점 t에서 측정하는 전력을 얘기하는 거고, 그때는 자, 여기 뭐 이렇게 생략되어 있긴 해요. v 곱하기 i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시간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vt 곱하기 it로 적어줘야 정확하게 맞긴 해요. 근데 이 t라는 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생략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었어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오메 법칙을 이용해서 식을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거죠. 저항이 포함된 식으로. V는 IR이니까 V 대신에 IR을 넣게 되면 I제곱 R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I는 R분의 V니까 I 대신에 R분의 V를 넣게 되면 R분의 V제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앞에서 나왔었던 거에 대한 다시 복습이 되긴 하는데 자, short circuit이라는 게 있고 이제 open circuit이라는 게 있어요. 단락회로 혹은 이제 개방회로라고 얘기를 해요. 자, 단락회로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전압의 높낮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저항이 없는 회로를 얘기해요. 그래서 자, 지금 이 회로가 단락회로예요. 여기 터미널이 두 개 있죠. 터미널과 터미널 사이에 아무런 소재가 없어요. 이상적인 도선이기 때문에 저항이 0입니다. 저항이 0이고 자, 저항이 0이라는 얘기는 자, 전압이 IR로 되어 있는데 요 R 값이 0이에요. 그러면 전압 값도 자연스럽게 0이 되겠죠. 전류가 흐른다라고 해도.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개방회로라는 것이 있어요. 개방회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끊어진 회로예요. 아니면 끊어진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진 회로예요. 이 사이에 뭐 전도 성질이 없는, 그러니까 절연체를 넣게 되면 실제로 연결되어 있더라도 전류가 흐를 수 없죠. 그렇죠? 그런 상태를 우리가 개방회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개방회로와 단락회로는 언제 많이 쓰이냐면 우리가 5장에서 이제 인덕터와 이제 커패시터를 다룰 때 직류 정상 상태임을 가정하게 되면 그때 많이 쓰이게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2.6절에서 당장 이제 쓰이는 건 언제 쓰이냐면 2.6절에서 태블행 노튼 변환이라는 거를 쓰게 될 거예요. 자, 태블행 노튼 변환이라는 거를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텐데 그때 태블행 등가 저항 그리고 노튼 등가 저항이라는 거를 구하게 될 텐데 노튼 등가 저항, 태블행 등가 저항을 구하기 위해서 자,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독립전원을 없애주는 거를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독립전원을 없애준다라고 하는 얘기는, 자, 전화번이 있어요. 자, 이런 전화번이 있는 회로에서, 자, 전화번을 어떻게 없앨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없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는 거지. 자, 그러면 이렇게 전류원이 있어요. 전류원이 없어진 것처럼 만들어줘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뭐 소스 킬링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독립전원을 제거한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면 자, 그거랑 지금 여기 있는 이거랑 연관이 깊어요. 자, 전화번을 없앤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자, 전화번이 한 역할은, 만약에 여기 5V가 있다. 그러면 여기가 0이라고 가정하면 이 위는 5V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5V를 만들어주는 게 전화번의 역할이에요. 전화번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5V를 안 만들어주면 되겠지. 그렇죠?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자, 여기 뭐 A란 점이 있고 여기 B란 점이 있다고 했을 때 A와 B 사이에 전압의 차이가 없어지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자, 전압원을 없애라라는 문제에서 요구사항이 있거나 그래야 되는 필요가 있으면 단락시키면 돼요. 자, 단락회로는 전압이 0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자주 만나게 될 텐데, 전화번을 없애라. 그러니까 독립전원을 없애라는 문제가 나왔고 그중에 이제 전화번이 포함되어 있더라. 그러면 그때는, 자, 이렇게 단락시키면 됩니다. 알겠죠? 자, 뭐 앞으로도 계속 반복을 할 거예요. 2.6절에서도 계속 나올 거니까 지금 당장 좀 어렵더라도 이제 반복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두 번째. 전류원과 관련해서는 개방을 시키면 되겠지. 그렇죠? 한쪽이 단락이면 한쪽은 개방일 테니까. 뭐 컨셉상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왜 개방시키면 전류원이 없어지는 거냐? 전류는 흘러야 돼요. 자, 물이 흘러야 되는데 흐르지 않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물길을 끊어버리면 되겠죠. 그렇죠? 이게 그거예요. 전류를 흐르지 못하게 끊어버린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자, 전류원을 없애라 라고 얘기하면, 자, 전류원이 있는 이 양단을 끊어버리면 돼요. 그리고 이러한 효과가 커패시터나 인덕터를 다룰 때 나타나요. 자, 커패시터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직류 정상 상태가 되게 되면 전압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마치 직류 정상 상태에서는 커패시터는 개방 회로로 다루면 돼요. 인덕터는 직류 정상 상태에서는 전류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직류 정상 상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자, 무한대의 시간이 흘렀을 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무한대라는 게 굉장히 상대적인 거예요. 그냥 시간이 많이 흘렀을 때, 정말 많이 흘렀을 때 이 회로가 안정한 회로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직류 정상 상태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뭐 값이 뭐 이런 식으로 바뀔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어떤 시점이 지나고 났을 때 그냥 일정한 그런 전류와 전압값을 갖게 되는 경우를 직류 정상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 직류 정상 상태만 있냐? 교류 정상 상태도 있어요. 교류 정상 상태는 교류값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교류라는 게 이와 같이 이런 뭐 어떤 사인이나 코사인 형태로 되는 건데, 이게 값이 달라질 수 있죠. 크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뭐 가령 이렇게 감소하는 패턴 아래서 이렇듯이 이제 진폭이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교류 정상 상태로 들어가기 전이에요. 교류 정상 상태로 들어가면 지금 이와 같이 일정한 구간 안에서 교류 성분들이 표현이 되는 거를 교류 정상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자, 교류 정상 상태는 2학기 때 다룹니다. 이번 학기에는 직류 정상 상태만 다룰 거예요. 그래서 자, 직류 정상 상태의 경우에, 자, 인덕터는 이와 같이 단락시킨 회로로 취급하면 되고, 커패시터는 이와 같이 개방시킨 회로로 취급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개방 회로와 단락 회로를 응용하는 경우가 일단 뭐 몇 가지 더 있겠지만, 크게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방금 얘기했었던 이제 커패시터나 인덕터를 다룰 때, 그리고 전화번이나 전류원을 없앨 때 사용한다라는 것 잘 기억했다가 나중에 문제 풀 때 좀 사용하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2.3절로 넘어가요. 지금 equivalent circuit이라고 되어 있는데 등가 회로예요. 등가. 같은 회로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자, 우리가 이제 회로 해석을 잘 하는 게 목적이에요. 잘 하기 위해서는 회로가 쉬워야 돼요. 어려운 회로면 아무래도, 그렇죠?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우리가 배우는 내용은 회로 해석을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냐를 배우는 거예요. 쉽게 하기 위해서는 회로를 쉽게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자, 회로를 간략화하는 방법을 다룰 거예요. 첫 번째로 나온 얘기는 이거예요. 자, 단자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뭐 터미널이 두 개 있는 이 회로가 있을 때, 자, 터미널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터미널 법칙, 뭐 엘리멘트 법칙,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둘간에 뭐 그렇게 크게 구분을 두지는 않아도 돼요. 사실 그냥 뭐 둘 개 같다라고 쓰면 돼요. 자, 터미널 법칙이라는 게 뭐냐? 자, 우리가 회로를 수학적인 표현으로 쓸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어떤 함수적인 형태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단자 사이에, 자, 이거 다시 읽을게요. 자, 여기 뭐 A라는 어떤 소자가 있는 회로가 있고, 뭐 소자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개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 안에 뭐 많은 소자들이 있다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자, 이와 같이 되어 있는 또 회로가 있어요. 자, 이 회로가 같은 회로가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될까? 뭐 얘가 뭐 저항이 뭐 5개 있으면 얘도 저항이 5개 있어. 그러니까 얘가 저항이 뭐 5개 있으면 얘도 저항이 5개 있어야 되고 뭐 그런 식의 회로가 같은 회로가 되겠지. 저항값이 다 같다면. 그러니까 그런 맞아 진짜 쌍둥이 같은 그런 회로도 같은 회로예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같은 회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자,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 양단, 그러니까 터미널의 양단에 걸린 전압을 V로 봐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여기 VA라는 전압이 걸려 있다고 봅시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전류 IA가 들어가고 있다고 봐요.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있고 VB라는 전압, 그리고 여기 IB라는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전압과 전류가 같으면 여기 안에 있는, 그러니까 가령 이거예요. VA가 VB랑 같고 IA가 IB랑 같다는 이것만 만족을 하면 이 내부에 뭐 소자가 똑같이 생겼던 생기지 않았던 상관없어요. 같은 회로라는 거예요. 자, 이거에서 출발하는 게 2.6절에서 나오는,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룰 거예요. 2.6절에서 나오는 태분행 노튼 법칙이라는 거예요. 태분행 노튼 법칙의 원리는 뭐냐면 어떤 복잡한 회로도 하나의 전화번과 하나의 저항의 직렬 연결 회로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잡한 회로가 여기 A라는 회로가 있어요. 정말 복잡한 회로예요. 근데 이 복잡한 회로를 내가 태분행 변환 법칙을 써서 하나의 저항과 하나의 전화번의 직렬 연결 회로로 바꿀 수 있고, 그게 같다라는 가정하에는 뭐냐면 자, 이 단자, 터미널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과 터미널 사이를 흐르는 전류가 같다라는 가정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게 단자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자 법칙을 만족하면, 다시 말하면 이 회로를 나타내는 함수식이 있겠죠. V와 I 간의 관계, 뭐 V와 뭐 안에 뭐 저항과의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 함수식이 같은 회로는 등가 회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등가 회로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인디펜던트 소스라고 해요. 독립 전압원, 독립 전류원을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자, 독립 전압원, 자, 여기 있는 인디펜던트 볼테이지 소스라고 하는 거는 자, 일정한 전압을 계속해서 공급하는 거예요. 주변의 상황에 상관없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3장 1절과 2절에서 종속 전압원, 종속 전류원이라는 걸 배워요. 자, 독립적인 것과 종속적인 것의 차이는, 자, 독립 전압원은 값이 어떤 경우에도 바뀌지 않아요. 정해진 5V면 5V 값을 계속해서 공급해요. 종속 전압원이라고 하는 거는 주변 상황에 따라서 전압값이 달라져요. 뭐 주변의 전류의 영향을 받아서 바뀐다든지 주변의 전압의 영향을 받아서 바뀐다든지 하게 되는데, 그 내부에 그 이제 이득값이, 그러니까 게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령 웨이팅 팩터예요. 뭐 전압을 갖다가 뭐 K 곱하기 뭐 주변에 어떤 전류가 있다면 그 전류의 값에 따라서 바꿔지는데, 이 웨이팅 팩터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전류 값이 만약에 바뀌게 되면 이것도 바뀌게 되겠죠.
그거를 우리가 종속 전화번 혹은 종속 전류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독립 전류원도 마찬가지예요. 일정한 전류를 꾸준하게 흘려주는 거를 독립 전류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해했다라고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단자 법칙에 대한 아까 설명한 거를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전류가 있고 지금 전압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전류가 있고 전압이 걸려 있어요. 근데 이 두 개가 한쪽은 전압원, 한쪽은 전류원이 있는데 자, 두 개의 이 I와 V가 같으면 전압원을 전류원으로 바꾼 회로도 같은 회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나중에 태분행 노튼 변환에서 써요. 태분행 회로라고 하는 거는 전압원이 표현된 회로예요. 노튼 회로라고 하는 거는 전류원이 포함된 회로예요. 태분행 회로와 노튼 회로가 같아질 수 있는 조건.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이런 단자 법칙을 만족하면 전압원과 전류원을 서로 교체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회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 여기 왜 꼭 전압원이 있지? 라고 할 때가 있어요. 전류원이 있으면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은 전류원이 있는데 전압원으로 바꿔서 풀면 좀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지금은 잘 모르더라도 이제 나중에 보다 보면 그런 답답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단자 법칙을 이용해서 혹은 태분행 노튼 법칙을 이용해서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2.6절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여기 V가 있고 I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V가 있고 I가 있네요.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는 2옴 저항이 있고 여기는 지금 1옴짜리 저항이 2개 있어요. 우리가 직병렬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렇죠? 자, 이거는 직렬 연결이에요. 왜냐하면 자, 이쪽 노드 혹은 터미널을 시작해서 이쪽 터미널로 올 때 다른 길 없이 그냥 길 하나가 있죠. 그 길 하나에 저항이 2개 놓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단자 법칙을 이용해서 이 A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함수식으로 표현해 보겠어요. 자, 전압, 전류, 저항 간의 관계가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오메가 법칙이 생각나야겠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배운 게 많지 않아요? KCl, KVL, 오메가 법칙을 배웠는데 KCl, KVL 여기 쓸 수는 없잖아요. 뭐 써도 되지만 쓰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나야 될 게 오메가 법칙이에요. 그러면 자, V라고 하는 전압을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자, 2옴이라고 하는 저항이 있고 자,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흘러요. 그러면 자, 단자 법칙입니다. 수동보 규정을 만족하냐 만족하지 않냐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자, 만족하는지 만족하지 않는지 애매하죠. 그렇죠? 이때까지는 굉장히 친절하게 또 뭐 여기만 해도 친절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그려져 있네. 근데 여기는 안 그려져 있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설정하세요. 알겠죠? 나라면 위쪽이 플러스, 아래쪽이 마이너스로 설정하겠어. 왜냐하면 위쪽을 마이너스 설정하면 부호가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잖아요. 마이너스 붙은 것보다는 안 붙은 게 좀 계산할 때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면 위쪽을 플러스, 아래쪽을 마이너스로 설정해서 수동부 규정을 만족한다라고 보겠어요. 그러면 자, 2 곱하기 i로서 우리가 쓸 수 있죠. 그렇죠? 자, 그것도 있고 지금 여기 보면은 자, 위쪽이 플러스, 아래쪽이 마이너스고 여기가 V예요. 자, 아래쪽을 마이너스 기준점을 보고 위쪽을 플러스로 봤을 때 그 사이에 걸려 있는 전압이 V만큼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래쪽을 0볼트로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위쪽은 당연히 V만큼의 볼트겠죠. 자, 자, 여기서 보면 자, 이쪽 줄을 이 선을 따라서 쭉 가요. 가다가 자, 여기까지 왔을 때 중간에 뭐 만난 거 없죠. 그러면 자, 여기서의 값이 V일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뭐 여기를 거치고 나서 자, 쭉 가는데 이 사이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도착했을 때 0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도 소자가 중간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0이라고 가정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자, 플러스 마이너스로 놓고 이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이 V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식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봅시다. 여기 B라는 거에 대한 해석인데 B를 보면은
자, I의 전류가 흐르고 있고 지금 전압 강화가 두 번 있어요. V21, 그러니까 V21이라는 것에 대한 전압 강화, 그리고 V22라는 것에 대한 전압 강화가 있어요. 자, V만큼의 전압이 있었고 지금 V21 그리고 V22만큼 전압 강화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쪽으로 오니까 여기 0이 됐어요. 그러면 V2라고 V2가 전압을 다 쓴 거죠. 그런 의미로 쓴 게 이거예요. V라고 하는 게 V21과 V22가 돼요. 근데 V21을 구해보면 자, 1옴 저항이고 I라는 전류가 흐르잖아요. 오hm 법칙을 쓰게 되면 1 곱하기 I가 되겠죠. V22라고 하는 것도 지금 1 곱하기 I만큼의 전압이 될 거예요. 오hm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자, 여기 V21과 V22에다가 이 각각을 대입해 보면 다 2I가 돼요. 자, 분명히 얘는 2옴짜리 저항 하나고 얘는 1옴짜리 저항이 두 개가 있었는데 둘 간에 같은 함수식이 완성이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A와 B는 같은 회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일단 예제를 통해서 접했지만 이게 전압 분배 법칙 혹은 저항의 직렬, 그러니까 저항의, 그러니까 직렬 연결 저항의 등가 저항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분명히 1옴과 1옴이 직렬 연결되어 있는 저항이었어요. 자, 직렬 연결된 저항을 하나의 저항으로 합치고 싶으면 더하면 돼요. 그냥 덧셈만 잘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또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2.4절이고요.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직렬 연결된 회로예요. 직렬 연결된 회로에서 자, 전압 분배 법칙에 대해서 다뤄볼 거예요. 자, 방금 전에 2옴짜리 저항이 하나가 있었고 1옴짜리 저항이 두 개가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 우리가 V라는 전압이 걸려 있었는데 그 V라는 전압이 지금 1옴과 1옴으로 나눠져 있을 때 같은 양만큼 나눠서 들어갔다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자, 그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배울 얘기예요. 자, 직렬 연결 회로에서 쓸 수 있습니다. 자, 직렬 연결 회로에서의 가정은 일단 첫 번째 가정은 이게 전류가 동일해요. 자, 직렬 연결된 회로에서는 동일한 전류가 흐른다라는 게 그 큰 가정이에요. 이거를 절대 위배하면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물길이 있어요. 물이 흐르는 길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10미터 퍼 세크의 속도로 물이 흘러요. 이 위쪽에. 근데 아래쪽에 갑자기 2m 퍼 세크로 물이 흐른다. 사실 있기 힘들죠. 물론 이제 물길이 굉장히 좁아지면 되는데 물길이 좁아지지 않고 그대로 폭을 유지하고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여기 아래쪽도 10으로 흘러야 맞아요. 그래서 자, 직렬 연결된 회로에서는 무조건 같은 전류가 흐른다고 봐야 돼요. 자, 전류가 나눠질 수 있어요. 나눠질 수 있는데 그거는 병렬 연결된 회로예요. 자, 이렇게 가다가 가령 길이 여기로 가다가 길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다. 이 경우에는 전류가 나누어져요. 물이 두 개로 나눠서 흐를 테니까. 근데 그 외의 경우에는 진짜 이렇게 길이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전류의 값은 동일해야 돼요. 아시겠죠? 단 전압값은 달라질 수 있어요. 소자의 값에 따라서. 이게 전압 분배 법칙이에요. 자, 주어진 직렬 연결 회로에서 소자의 값에 따라서 전압의, 그러니까 그 소자에 걸려있는 전압의 값이 결정된다는 거고 그게 여기 있는 것과 같은 전압 분배 법칙이에요.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여기 V라고 하는 전압원이 있어요. 자, 지금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라고 보면 좋겠죠? 지금 여기 이제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KVA를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전압 강화, 그리고 여기도 전압 강화, 여기는 전압 상승. 그러면 쓰게 되면 V라고 하는 값은 R1 곱하기 I 더하기 R2 곱하기 I 더하기 R3 곱하기 I로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자, I로 묶어줄 수 있죠? I로 묶어줄 수 있으면 R1 더하기 R2 더하기 R3로 R이라고 합시다. 3로 지금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왼쪽에 있는 회로에 대한 터미널 법칙 혹은 함수식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을 봅시다. 오른쪽 보면은 자, I라고 하는 전류가 있고 R3라고 하는 저항이 있어요. RS라고 하는 저항이 있어요. 그러면 오른쪽에 대해서 식을 쓰게 되면 자, 전압은 V는 동일해요. 자,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보게 되면 전압 강화가 있고 전압 상승이 있겠네요. 전압 상승 V는 전압 강화의 합과 같으니까, 근데 여긴 저항이 하나니까 I 곱하기 RS가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 V와 여기는 이 V가 같은 V라고 한다면 위아래의 식이 같아야 돼요. 전류 I가 동일하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두 개의 회로가 등가 회로인 경우를 지금 만들어주는 거예요. V 값이 같고 I 값이 같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RS와 R1, R2, R3 합이 같으면 되겠죠. 그렇죠? 자, RS라고 하는 것이 직렬 연결 저항의 등가 저항 값이에요. 그래서 자, 직렬 연결된 저항은 단순히 합으로서 구할 수 있다. 저항들 간의 단순 합으로서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자, 직렬 연결된 저항의 값에 비례해서 전압이 나눠져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이거가 V1에 해당되는 거, 이게 V2에 해당되는 거, 이게 V3에 해당되는 거예요. V1, V2, V3의 합이 전체 V 값이죠. 다시 말하면 전체 V라는 값이 V1, V2, V3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작은 전압 값으로 나누어져요. 근데 직렬 연결 회로이기 때문에 전류 값이 동일해요. 그러면 이 V1, V2, V3를 결정적인 거는 저항의 크기겠죠. 자, 직렬 연결 회로에서는 저항의 크기에 비례해서 전압이 나눠서 들어간다. 이거를 우리가 전압 분배 법칙이다라고 해요. 자, 지금 보면은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저항의 직렬 연결 회로를 다루고 있어요. 저항의 직렬 연결 회로는 일단 첫 번째 특징이 전류는 동일한 전류가 흘러요. 모든 저항에. 직렬 연결이기 때문에. 자, 그게 첫 번째 큰 전제예요. 자, 두 번째.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전압이 분배되어서 들어가는데 그 전압의 그러니까 전압을 분배하는, 그러니까 나눠지는 거잖아요. 분배라는 게. 나누어지는 그 어떤 비례 상수 혹은 웨이팅 팩터가 저항 값에 비례해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직렬 연결 저항은 우리가 하나의 합성 저항으로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여기 RS라고 하는 것이 등가 저항 혹은 이제 합성 저항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앞으로. 자, 등가 저항으로 합성 저항을 구할 수 있는데 자, 직렬 연결된 저항들의 단순 합으로서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이제 알아야 될 거예요. 자, 세 개 있었어요. 첫 번째, 직렬 연결 회로에서는 전류는 동일한 전류가 흐른다. 전압은 저항에 비례해서 나누어져서 들어간다. 세 번째는 합성 저항을 구할 때 우리가 단순 합으로 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거 알았으면 2.4절에서는 다 배운 거예요. 2.5절은 전류 분배 법칙, 병렬 회로에서의 전류 분배 법칙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도 뭐 책에 있으니까 같이 봅시다. 자, RS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직렬 연결 회로의 등가 저항에 해당되는 거고, 자, 등가라는 의미로 REQ, 그러니까 equal이라는 의미로서 REQ로 쓰기도 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뭐 이거를 우리가 단순 합으로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은 여기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럼 이제 V1, V2, V3를 그러면 어떻게 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 비례해서 나누어져서 들어가는 거니까 자, V1은 R1 곱하기 I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R1 값은 주어졌다라고 보고 그러면 I 값만 구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이 식을 완성시킬 수 있겠죠. 자, 전류 I를 구해봅시다. 전류 I를 구하려면 자, 여기서도 우리가 오메 법칙이 생각나야 돼요. 오메 법칙 지금 주어진 건 V예요. V는 I 곱하기 R1 더하기 R2 더하기 R3로
돼요. 그러면 전류 I는 바꿨으면은 자 R1, R2, R3 분의 V가 되겠죠. 그렇죠? 자, 전류가 정해졌고 그러면 여기 이 저항에 흐르는 전류도 I가 되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도 I일 거고 그리고 여기 밑에 흐르는 전류도 I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직렬 연결 회로이니까 같은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전류 동일하고 거기에 R1, R2, R3만 바꿔서 대입을 해주면 돼요.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 쓰여져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가 V1, V2, V3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생각보다 많이 쓰여요. 많이 쓰이고 중요해요. 자, 이제 문제가 있는데 예제 2.7이에요. 이제 회로 해석책에 있는 예제 2.7이고 자, R1과 R2를 구하래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R1과 R2를 구하라는 겁니다. 지금 V2 값을 8V로 줬어요. 그러면 여기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이 8V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12V 전압원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가 8V가 걸려 있어요. 이제는 뭐 특별히 생각 안 해도 자, 여기가 0V고 여기가 12V여야 되죠. 12V에서 지금 전압 강화 얼마만큼 됐을 거고 그러고 갔더니 여기가 얼마가 되어야 되느냐? 8V가 되어야겠지. 자, 지금 보면은 여기 0V이기 때문에 여기도 0이에요. 같은 노드죠. 우리가 노드와 노드 사이에 뭐 어떤 소자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하나의 노드를 동일 노드를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같은 노드이고 여기가 0V예요. 그러면 0V에서 이렇게 쭉 따라 올라가면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전압 상승이 일어나죠. 자, 지금 이 화살표 방향대로 따라 올라갔을 때 그러면 여기가 8V가 돼요. 자, 12V였었는데 R1이라는 저항을 거치고 나니까 8V가 된대요. 얼마가 걸려 있어야 될까? 4V가 걸려 있으면 되겠죠. 4V만큼의 전압 강화가 V1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 V1이라고 하는 거는 4V라는 거가 그래서 나와요. 그러니까 다르게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12V라는 전압이 저항 R1과 R2에 나눠져서 걸리게 되는 거죠.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근데 V2에 8V 걸려 있으니 V1에는 4V가 걸려 있으면 되겠죠. 자, 그런 의미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래서 R2를 구하게 되면 여기 지금 전류값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값으로 나올 수는 없어요. 근데 B는 구할 수 있죠. R1과 R2에 걸려있는 전압의 B가 4대 8이에요. 1대 2예요. 그리고 R2가 그러면 저항이 뭐 2라고 한다면 R1이 저항이 1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R2가 2배의 R1이다라고 하는 B로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R1의 값을 정해요. 그냥 임의로. R1이 1옴이다. 그러면 R2는 2옴이다 라고 하면 돼요. 요 B의 그러니까 B만 일치하면은 문제는 맞게 푼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넘어갑시다. 자, 지금 이제 뭐 직류만 나온다 그랬는데 교류 전화번이 나왔어요. V는 120 sin t라고 하는 교류 전화번이에요. 120 sin t는 이와 같이 생겼습니다. 지금 요거를 우리가 진폭이라고 했을 때 진폭이 120에 해당되는 거고 주기가 2파이가 되겠죠. 자, 이와 같은 지금 전화번이 있고 자,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게 일단 룹 커런트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전류예요. 요 전류. I를 구하라는 게 룹 커런트예요. 룹을 흐르는 커런트라고 해서 룹 커런트라고 얘기를 하고 저항에 걸려있는 전압을 구하래요. 자, 여기 문제에서 V1, V2, V3를 구하라는 얘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파워가 얼마만큼 이제 가해 전지를 구하라는 건데 파워를 구하려면 V 값과 I 값을 알아야겠죠. 아니면 옹호 법칙을 이용해서 뭐 R분의 V 제곱으로 풀던 뭐 I 제곱 R로 풀던 그런 식으로 풀면 돼요. 자, 하나하나 해봅시다. 지금 보면 문제 순서대로 보면 전류부터 구해야 돼요. 자, 전류는 모든 소자에 동일한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봅시다. 여기도 같은 전류, 여기도 같은 전류, 여기도 같은 전류예요. 아니면
전체 회로를 봐도 같은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자, 직렬 연결 저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저항으로 만들 수 있어요. 단순히 합으로써 더하면 되죠. 그래서 30, 20, 10을 더해서 65미 이거에 해당되는 RS 값이 돼요. RS가 60이 돼요. 그러면 이 회로가 65의 저항이 있고 거기에 지금 120V만큼의 전압이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120V가 아니지. 120 sin T만큼의 지금 전압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자, RS가 60이 됐고 거기에 V에 해당되는 120 sin T를 넣어주게 되면 2 sin T 암페어라는 전류가 흘러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V1, V2, V3를 구할 수 있죠. V1 같은 경우는 I 곱하기 30, V2는 I 곱하기 20, V3는 10 곱하기 I로 구하면 되지. 그래서 지금 각각의 R1, R2, R3 값에다가 R3 값을 대입해주고 그리고 이 sin t를 I 대신에 대입해줘서 구하면 이와 같이 나오게 돼요. 자, 순간 전력, 순시 전력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저항에서 소모되는 혹은 이제 저항에서 이제 없어지는 전력을 구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P1이라고 하는 거는 V1 곱하기 I로 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한 I 구했고 V1 구했으니까 얘네들을 곱해주고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얘네들 곱해주고 이렇게 곱해주면 나오는 값들이 여기 아래에 쓰여져 있어요. 계산은 뭐 각자 해보도록 합시다. 단위만 좀 주의해서 봅시다. 전류는 암페어 단위, 전압은 볼트 단위, 그 다음에 전력은 와트 단위로 나온다라는 것만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알겠죠?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자, 질문이 없으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제 전압원이 직렬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나왔어요. 자, 저항이 직렬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우리가 단순 합으로서 구할 수 있다. 자, 전압원이 직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우리가 단순 합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저항과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저항의 경우에는 부호 상관없이 그냥 더하면 돼요. 근데 전압원 같은 경우는 부호가 상관이 있어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중간에 하나 거꾸로 뒤집어서 끼워져 있는지 그것만 잘 파악해서 더하고 빼면 돼요. 아시겠죠? 어쨌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나갈 때 전압 상승과 전압 강화를 잘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은 형태에서는 자, 여기 아래를 0이라고 봅시다. 지금 VSM만큼의 전압 상승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날 때 VS2, VS1만큼의 전압 상승이 있어서 최종 V값을 만드는 거잖아요. 중간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뒤집어져 있다고 하면 이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는 거니까 그만큼 빼주면 돼요. 자, 직렬 연결된 전압원은 우리가 하나의 전압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병렬 연결된 전압원은 안 돼요. 그거는 얘기가 좀 복잡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뭐 태블릿 노트 같은 거를 2.6절에서 배우고 써야 되는 이유가 전압원이 전류원이었으면 좋겠고 전류원이 전압원이었으면 좋겠는 경우가 이래서 생겨요. 자, 전압원은 직렬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로 합칠 수 있지만 병렬 연결되어 있을 때는 단순히 계산하는 데는 안 되고 우리가 이제 등가 회로 법칙을 이용해서 구해야 돼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될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전류원 같은 경우는 반대예요. 직렬 연결된 전류원은 우리가 단순히 어떻게 계산할 수가 없고 병렬 연결된 전류원은 합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그러니까 뭐 강이 뭐 만나서 바다가 되고 뭐 개천이 흐르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작은 뭐 실개천이 이렇게 모여요. 그리고 좀 더 큰 강을 만들고 이것들이 또 모여서 더 큰 강을 만들고 그리고 뭐 이렇게 이것들이 또 모여서 큰 바다로 가고 이게 전류원의 성질이에요. 그러면 얘와 얘가 합해져서 얘가 되고 또 얘랑 합해져서 얘가 되고 이런 개념으로 보면 돼요. 이게 병렬 연결이죠. 그렇죠? 자, 전화번도 직렬 연결되어 있으면 합칠 수 있다라는 거. 지금 현재는 그거까지만 알면 되고 뭐 여기 써 있는 것들을 보면 되는데 자, 예제 봅시다. 2.9에는 예제예요. 자, 전류 I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문제를 딱 보면 전류 구하라고 되어 있고 전압이 있고 저항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드릴게 오모의 법칙 아니면 뭐 KVL이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루브의 형태이기 때문에 KVL을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오모의 법칙을 써서 하도록 합시다. 자, 지금 보면은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흘러요. 그렇죠? 전류의 방향 설정했고, 왜냐하면 지금 여기 아래쪽에 이 방향으로 흐른다고 좀 주어져 있어요.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그냥 그걸 따라가세요. 안 그러면 이 부호 때문에 나중에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자, 그래서 전류의 방향, 시계 방향으로 이제 주어지고 나면, 자, 봅시다. 5V의 전압 상승이 있죠. 그렇죠? 이 전류의 화살표 방향이 마이너스 단자 쪽으로 들어가요. 5V 전압 상승이에요. 그러면 일단 여기를 0으로 봅시다. 여기를 0으로 보고 0으로 보고 났더니 5V 전압 상승이 있었어요. 그러면 5V만큼의 여기다 써야지. 여기가 지금 5V만큼의 전압 상승이 생겼고, 그리고 나서 다시 자 마이너스 단자 쪽으로 또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 전압 상승이 또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만큼? 18V만큼. 그래서 여기는 5V에서 18V만큼의 전압 상승이니까 23V가 되죠. 그리고 나서 자 여기는 플러스 단자 쪽으로 들어가니까 전압 강하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내려오면 전압이 떨어지고 있어요. 얼마만큼 떨어지느냐? 7V만큼 떨어져요. 그러면 자 여기가 16V가 되겠지.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라고 했을 때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지금 16V만큼 걸려 있어요. 자, 여기 문제에서 보면은 지금 요 16V, 그러니까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인 요 16V를 설정했을 때 이거를 하나의 전화번호로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만들고 싶대요. 플러스가 위쪽, 마이너스가 아래쪽. 그러면 우리가 구한 것이 지금 이게 맞나? 16V가? VS가 16V가 되는 거 맞아요? 맞죠? 그렇죠? 지금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보고 지금 계산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가 0V, 여기가 지금 16V로 마이너스 플러스로 되어 있잖아. 그러면 이 위쪽이 플러스, 아래쪽을 마이너스로 놓고 푼 게 맞죠. 그래서 VS라고 하는 게 16V가 된다라고 나와요. 자, 여기 쓰여져 있지만 반드시 주의해야 될 거는 부호를 주의해야 돼요. 저항은 그냥 합하면 되는데 얘는 부호 때문에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 계산을 해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문제에서 지금 전류 I를 구해야 되니까 지금 VR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구하고 나면 오모의 법칙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VR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오른쪽이 플러스, 왼쪽이 마이너스. 근데 아까 방금 구했듯이 오른쪽은 지금 여기가 16V고 왼쪽을 0V를 넣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자, 지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설정하는 게 지금 수동부 규정에 만족하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만족하는 방향으로 설정을 한 거고 지금 보는 것처럼 16이라고 하는 전압이 4 곱하기 I로 설정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I가 4A가 되는 결과가 나와요. 혹시 질문 있나요? 잘 이해가 안 간다든지 다시 한번 설명했으면 좋겠다든지 표정들이 조금 심각한데? 복잡한가? 자, 그럼 일단 넘어갈 테니까 추가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 다시 해줘요. 자, 이제 2.5절이에요. 2.5절인데 여기서는 지금 이거 보면은 자, 병렬이에요. 병렬 연결 저항의 등가 저항을 구하는 거. 그리고 병렬 연결되어 있을 때 전류 혹은 전압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다뤄볼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는 여기는 전류 분배 법칙이에요. 직렬 연결에서는 전압이 분배되는 것이었고 여기서는 전류가 분배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보면은 전류 분배 법칙을 따진다는 얘기는 얘는 전압은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 가정을 볼게요. 지금 전류원이 하나 있어요. 전류원이 하나 있고 이와 같이 병렬 연결되어 있어요. 아래쪽에 그라운드를 하나 잡아 볼게요. 그러면 자, 그라운드에 물려 있는 것들은 다 0V 전압을 가져요. 지금 이렇게 올라가서 뭐 여기 얼마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전압
뭐 이와 같이 전압이 걸려 있다고 봅시다. 그냥 뭐 헷갈리지 말고 마이너스 플러스로 합시다. 마이너스 플러스가 걸려 있다고 봐요. 그러면 0V였다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올라가면 뭐 여기 V만큼 걸려 있다고 했을 때 여기 있네요. V만 걸려 있네요. 자, 위쪽이 V가 되겠죠. 그렇죠? 지금 이 전류원이 V만큼의 전압 상승을 유도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위쪽의 노드에 소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얘는 하나의 노드로 볼 수 있겠죠. 하나의 노드라고 하는 얘기는 이것에 의해서 값이 바뀌지 않고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V라고 하면 얘도 V, 얘도 V, 얘도 V만큼의 전압이 걸려 있겠죠. 아래쪽을 놓고 보면 아래쪽에도 지금 그라운드가 걸려 있고 0V의 전압이 여기 전체에 다 걸려 있어요. 그럼 얘도 0, 얘도 0, 얘도 0, 얘도 0, 얘도 0이에요. 그러면 R1, R2, R3를 기준으로 봤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로 한다면 여기도 V만큼, 여기도 V만큼, 여기도 V만큼의 전압이 걸려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병렬 연결인 경우에는 전압이 동일합니다. 전류는 달라져요. 그럼 이제 전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기 전에 병렬 연결 저항의 등가 저항을 구하는 것을 한번 해볼 거예요. 지금 보면은 R1, R2, R3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좀 복잡하니까 지우고 다시. 자, R1, R2, R3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죠. 위쪽을 하나의 노드로 보고 아래쪽을 하나의 노드로 본다면 자, 이 위쪽 노드에서 아래쪽 노드로 갈 수 있는 길이 자, 하나, 둘, 세 개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전류는 이렇게 들어와서 자, 이거를 우리가 하나의 저항으로 합쳐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방금 했듯이 여기 V라는 전압이 걸려 있고 여기도 V라는 전압이 걸려 있고 여기도 V라는 전압이 걸려 있어요. 전류 I가 들어와서 지금 I1, I2, I3로 나누어져서 들어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지금 전류 I가 들어왔고 지금 나가는 전류가 3개 있어요. 위쪽을 하나의 노드로 본다면 우리가 KCL을 썼을 때 들어오는 전류의 합과 나가는 전류의 합이 같다라고 놓을 수 있었어요. 지금 들어오는 전류의 합 I1, 그렇죠? 이거 쓸게요. I1이라 I. 그리고 나가는 전류의 합이 I1, I2, I3예요. KCL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가 I1, I2, I3만 이제 구해주면 이제 어떤 그 관계식이 나올 수 있겠죠. I1은 우리가 오메 법칙 이거에 대한 오메 법칙을 쓰면 되죠. 그래서 이게 R1분의 V가 I1에 해당되는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R2분의 V가 I2에 해당되는 거 그리고 R3분의 V가 I3에 해당되는 값이에요.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I인데 자 하나의 저항으로 줄였을 때 이렇게 RP라고 하는 저항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면은 이게 결국은 RP분의 V랑 같아지게 되는 거죠. 자, V라는 게 동일해요. 그래서 묶어주면 R1분의 1, R2분의 1, R3분의 1 이퀄 RP분의 1 곱하기 V로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얘랑 같은 값이겠죠. 자, 그래서 병렬 연결 저항은 역수의 합으로 등가 저항을 구할 수 있어요. 자, 이와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항이 두 개 병렬 연결되어 있을 때는 RP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로서 구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거를 계산했을 때 자, RP에 대해서 계산하면 더하고 곱하는 이런 형태가 나오게 돼요. 아시겠죠?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역수의 합으로서 병렬 연결 저항을 구할 수 있다. 물론 RP분의 1이라는 게 역수들의 합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뒤집어줘야 돼요. 한번 뒤집어줘서 RP를 구해줘야 돼요. 자, 이해되죠?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전압 분배 법칙을 배웠듯이 여기 이제 전류 분배 법칙을 배울 거예요. 자, 전류 분배 법칙을 쓸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제는 전압은 동일한 전압이 걸린다라는 전제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여기 컨덕턴스에 비례해서 전류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항의 컨덕턴스 G라고 하는 것이 저항의 역수잖아요. 저항의 역수값에 비례해서 전류가 나누어져요. 이게 전류 분배 법칙이에요. 자, 병렬 연결되어 있을 때는 합성 저항을 구하기 위해서 저항도 역수의 합으로서 구해야 되고 전류도 역수들의 값에 비례해서 나눠진다라고 하는 게 병렬 연결 회로의 특징이에요. 자, 그럼 이제 병렬 연결 회로의 특징 이제 총 3개죠. 첫 번째는 전압은 동일한 전압이 걸려요. 그리고 합성 저항은 우리가 역수들의 합으로서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류가 분배되어서 들어가는데 그 전류는 역수에 비례해서 혹은 이제 컨덕턴스에 비례해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병렬 연결 회로의 특징이에요. 자, 요거 3개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지금 I1부터 I4까지를 구하래요. 그리고 I가 18mA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I가 여기 위쪽 노드로 들어가고 있고 그 노드에서 나가는 전류가 이렇게 4개가 있네요. 근데 지금 하나는 250옴, 그 다음에 500옴, 5000옴, 아니 500옴, 그 다음에 1000옴이 되어 있어요. 전류가 얼마인지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자, 역수에 비례해서 나가야 되니까 컨덕턴스를 구해보는 거예요. 250분의 1을 구하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4mm, 자, 이거 단위가 지멘스라고 했죠. 컨덕턴스 단위 지멘스. 자, 4mm 지멘스. 이거 G2와 G3는 같은 500옴이니까 이거를 역수를 계산해서 컨덕턴스를 계산하면 자, 2mm 지멘스. 그리고 자, G4는 1mm 지멘스가 나오고 자, 이것에 대한 합성, 등가 컨덕턴스를 구하면 컨덕턴스 입장에서는 얘네들을 그냥 합하면 돼요. G1, G2, G3, G4를 그냥 단순히 합하면 돼요. 합하면 9mm 지멘스가 나와요. 그리고 자, 전류를 구해야 되니까 컨덕턴스의 비례해서 나눠진다고 했죠? 그래서 전체 컨덕턴스 GP분의 G1 곱하기 전류 I를 계산하게 되면 자, 첫 번째 I1은 8mA. 그 다음 GP분의 G2 곱하기 I를 계산하게 되면 4mA인데 I2랑 I3는 같은 전류가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저항값이 동일하니까. 그래서 I3도 4mA로 들어가요. I4 같은 경우는 지금 GP분의 G4에 I를 곱한 것이 2mA가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죠? 자, 그럼 다음을 넘어갈게요. 자, 다음 보면은 이제 예제 2.11에 해당되는 거고 전압과 전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제 문제를 봅시다. V가 어디 있고 I1이 어디 있는지는 알아야 문제를 풀겠죠. 딱 보면은 여기 있는 얘가 V예요. 여기 있는 이게 I1이에요. 그러면 보면은 자, 전류원이 2개 있어요. 여기 전류원이 하나 있고 여기 전류원이 하나 있고 그리고 모든은 아니구나. 지금 보면은 24A 그다음에 6옴 4A짜리 요 소자들이 병렬 연결이에요. 그렇죠? 얘는 어떻게 될까? 얘는 직렬 연결이죠. 13옴과 5옴은 직렬 연결이에요. 값 얼마? 18옴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18옴이 되고 있고 만약에 이거를 하나로 본다면 이거를 그냥 하나짜리 저항 18옴으로 본다면 자, 6옴과 18옴은 서로 병렬 연결이에요. 그렇죠? 자, 요거를 잘 봐야 돼요.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 경우가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인데 자, 얘를 먼저 하나로 계산하고 나면 이거를 하나로 봤을 때 요 전류원들과 저항과는 서로 다 병렬 연결 관계로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하고도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뭐 재미는 없을 수는 있어요. 네.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자, 지금 여기서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을 가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서울에서 부산에 가야 돼요. 서울에서 부산에 갈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 뭐 운전해서 갈 수 있는 방법, 뭐
또 뭐냐, 뭐 고속버스 타고 가는 방법, KTX 타고 가는 방법, 뭐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자, 그거를 각각을 다 다른 길이라고 봅시다. 운전하는 거, KTX, 고속도로, 아니, 고속버스, 그다음에 비행기. 어떻게든 가면 되겠죠. 그렇죠? 어떻게든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위쪽에 전제는 이거예요.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 노드와 노드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 지금 다시 그리면 여기 전류원이 하나 있고 지금 6옴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 4A짜리 전류원이 하나 나오고 그리고 지금 여기 18옴짜리가 나온다고 쳐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회로죠. 자, 얘네들 간에 평행 이동이 가능해요. 다시 말하면 자, 여기 전류원이 있고 여기 전류원이 있어요. 근데 이 전류원을 두 개를 같이 있게 만들고 싶어. 그러니까 인접하게 만들고 싶어요. 가능해요. 전류원을 여기 24옴짜리 전류원 옆에 지금 4A짜리 전류원을 이쪽으로 옮기고 6옴짜리 저항을 이쪽으로 옮겨도 돼요. 자, 병렬 연결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평행 이동이 가능해요. 평행 이동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회로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옮겼을 때 아까 우리가 배웠었던 단자 법칙이 달라지느냐를 놓고 봐야 되는데 단자 법칙이 달라지지 않으면 마음대로 변형해도 된다는 거예요. 병렬 연결인 경우에는 이렇게 순서를 바꿔도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좀 지우고 다시 하면 자, 지금 보면은 뭐 여기 24A짜리 전류원과 여기 4A짜리 전류원이 있고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4A 전류원을 옮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옮긴 게 지금 여기 있어요. 24A짜리랑 4A짜리를 옮겼지. 이렇게 옮기는 이유는 이거를 하나로 보겠다는 거예요. 두 개를 합해서 하나짜리 전류원으로 보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위쪽 노드를 기준으로 보면 24A짜리 전류원이 전류가 들어가고 있고 거기서 4A짜리 전류가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얘를 그냥 하나로 보면 이 위쪽 노드에는 지금 20A만큼의 전류가 들어가고 있는 거죠. 들어가고 나가는 거 빼고 나면 그러면 그게 지금 이쪽으로 공급되는 전류로 볼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자, 병렬 연결되어 있는 전류원은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6옴과 지금 13옴과 5옴을 갖다 합친 18옴이 이와 같이 바뀌게 된다 그랬죠. 그렇죠? 서로 병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역수들의 합으로 구할 수 있겠네요. 자, 병렬 연결을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18에다가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거를 우리가 병렬 연결 계산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 값이 아까 봤듯이 분모의 더하기, 분자의 곱하기를 한 결과로 쓰게 되면 자, 2분의 9옴이라고 하는 하나의 저항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회로가 굉장히 간단해졌죠. 지금 저항 3개짜리, 그렇죠? 3개의 저항이 있던 그리고 전류원이 2개 있던 이런 복잡한 회로가 지금 다 바뀐 게 없구나. 자, 여기 얘를 갖다가 하나로 합치게 되면 자, 4.5옴짜리 저항 하나 그리고 이와 같이 전류원 하나가 있는 회로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구하려고 하는 게 이제 I1이죠. I1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걸 완전히 합치진 않았어요. I1은 지금 요 도선 18옴짜리 저항을 흐르는 전류가 I1이에요. 근데 이제 방금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18옴과 6옴을 합성해 버리면 I1이 아니라 I1과 뭐 여기 있는 I2라고 합시다. I2가 더해진 값이 계산이 되겠지. 근데 I1을 계산하려면 그러니까 요 18옴만 놓고 생각해야 되니까 이제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A짜리 전류원이 하나 있는 셈이고 이게 여기서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겠죠. 컨덕턴스의 비례해서 나눠져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자 5A가 나오게 되는데 마이너스가 붙은 이유는 지금 여기 공급되는 전류고 이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부호가 방향이 전례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질문 좀 합시다. 뭐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조금씩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자, 질문이
없는 걸로 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자, 등가 저항을 구하는 거에 대해서 좀 다뤄볼게요. 요거는 알렉산더 책에 나오는 예제예요. 알렉산더 책에 나오는 예제인데, 자, 우리가 지금 뭐 여기 보면은 굉장히 많은 저항이 있어요. 저항이 지금 8개 있네요. 이거를 하나짜리 저항으로 바꿀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할 때 주의해야 될 거. 첫 번째, 시점을 정해야 돼요. 어느 시점에서 할 건지, 이 회로를 줄일 건지, 이 시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등가 저항값이 달라져요. 아시겠죠? 시점을 정해야 돼요. 자, 시점을 정할 때는 이와 같이 여기 있는 것처럼 문제에서 주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 왼쪽에서 오른쪽을 쳐다보고 시점을 정하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문제에서 시점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럴 때는 전압원이나 전류원이 있는 쪽을 시점으로 잡으면 돼요. 에너지가 공급되는 쪽이 시점이에요. 자, 첫 번째가 그거예요. 시점을 잘 정해야 돼요. 잘 정하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내가 정한 시점이 있죠. 여기서 쳐다보고 있어요, 내가. 쳐다보고 있으면 그 시점으로부터 가장 먼 쪽부터 줄여나가기 시작해요. 지금 내가 여기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여기서 가장 먼 데가 어디예요? 일단 10옴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먼 게 어딜까? 8옴, 6옴. 이 세 개는 서로 직렬 연결되어 있네요. 이해돼요? 지금 여기 위쪽도도 아래쪽도 잡았을 때 이 셋은 서로 직렬 연결이에요. 그래서 자, 요거를 줄이고 나면 24옴이 되겠죠. 그게 여기 있어요. 자, 지금 여기 있는 얘를 하나로 줄인 거예요. 24옴을 하나로.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이제 순서대로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까지. 그러면 다시 또 여기가 계속 시점이고 시점에서 먼 게 24옴이에요. 그리고 얘랑 인접해 있는 게 12옴이에요. 12옴과 24옴은 서로 병렬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역수의 합으로서 계산을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8옴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자, 다시 또 여기서 가장 먼 게 8옴이고 그거에 인접해 있는 게 4옴이에요. 8옴과 4옴은 직렬 연결이에요. 줄일 수 있죠? 그래서 12옴으로 아이고 12옴으로 줄여졌어요. 어이구. 자, 여기 12옴을 줄여줬어요. 다시 여기서 봤을 때 가장 먼 게 12옴이고 그거에 인접한 게 6옴이고 둘 간의 병렬 연결 계산하면 되고 그래서 얘를 하나의 저항으로 줄이게 되면 4옴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4옴으로 대체되고 나면 자, 보는 시점에서 지금 가장 먼 게 4옴인데 그거에 인접한 게 4옴, 3옴, 4옴이 서로 직렬 연결이죠.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최종 저항값, 하나짜리 저항값은 이거 3개를 더한 11옴이 될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시점이 달라지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점을 잘못 잡으면, 관측점을 잘못 잡으면 값이 달라져요. 관측점을 잘 잡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관측점으로부터 먼 쪽부터 줄여 나가면 돼요. 관측점이 주어지면 그 관측점에서 바라보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회로의 바깥쪽에서 안쪽을 들여다본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요. 관측점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전압원이나 전류원을 관측점으로 잡고 계산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 중요해요.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복잡한 저항들이 하나짜리 저항, 11옴짜리 하나의 저항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회로 해석이 얼마나 쉬워지겠어요. 그렇죠? 자, 이제 테브랭 노튼 법칙인데 테브랭 노튼 법칙은 제가 간략하게 어떤 개념인지만 오늘 설명을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것만 할 거예요. 2시간 내내 이것만 할 건데 자, 목적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뭐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만 간략하게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한 번에 얘기하면은 좀 많이 힘들어해서 좀 가급적이면 나눠서 좀 하자는 의미예요. 자, 지금 요거는 우리가 그 쓰는 알렉산더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발췌했어요. 그래서 태분행 법칙 혹은 노튼 법칙이라고 있는데 몇 번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태분행 법칙과 노튼 법칙은 회로를 간략화하는 그러니까 방법 중에 하나예요. 태분행 법칙은
아무리 복잡한 회로도 어떤 회로도 상관없어요. 정말 어떤 회로도 상관없이 그 회로를 하나짜리 전화번과 하나짜리 저항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저항과 전화번은 직렬 연결된 회로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복잡한 것도 상관없이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전화번 하나, 저항 하나인 회로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태분행 법칙이에요. 그러면 이제 노튼 법칙이라는 건 뭐냐? 이렇게. 지금 이게 안 나오는구나. 노튼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자, 지금 어떤 복잡한 회로도 줄일 수 있다는 건 동일해요. 근데 줄여지는, 그러니까 간략화되는 형태가 달라져요. 전류원 하나와 저항, 병렬 연결된 저항으로 줄여져요. 그게 노튼 등가 법칙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목적은 이거예요. 자, 회로의 다른 요소들이 고정되어 있는 동안 뭐 회로의 일부 요소가 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회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얘가 가변 요소예요. 가변 요소라는 게 시간에 따라 싹 바뀌어요. 그러면 그 바뀔 때마다 이 회로를 전체를 다시 다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귀찮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가변 요소를 따로 떼어내요. 따로 떼어내고 변하지 않는 요소가 여기 있다고 보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이 요소를 최대한 간략하게 만들어 놔요. 그러면 얘가 최대한 간략화되면 여기 변하는 부분을 나중에 고려하더라도 쉽게 계산이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리고 그냥 뭐 다 떠나서 태분행 노튼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회로의 간략화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두 개의 단자를 가진 선형 회로는 전화번 하나와 VTH라고 하는 전화번 하나와 RTH라고 하는 저항 하나가 직렬로 연결된 등가 회로로 대체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 있는 이 형태예요. 그래서 자, VTH와 이제 RTH를 구해야 되죠. 자, 여기는 이제 우리가 노튼이라고 그래서 IN이라고 그러고 여기 저항을 RN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건 뭐냐면 태분행 등가 회로를 계산하기 위한 혹은 구성하기 위한 VTH와 RTH를 구하는 거를 다음 시간 내내 다룰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다 하고 나면 노튼 등가 회로를 만들기 위한 IN과 RN을 계산하는 방법을 다음 시간 내내 다룰 거예요. 이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에 따라서 잘 하면 돼요. 근데 그 순서를 잘 생각 안 하고 이제 접근하다 보면은 좀 복잡해져요. 뭐 처음에 뭘 해야 되고 두 번째 뭐 해야 되고 세 번째 뭐 해야 되고 이 순서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순서를 먼저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거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